곧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으로 캠 화면은 ON, 마이크는 OFF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계학술대회 참여를 환영합니다. 저는 추계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대한지역사회 작업치료학회 교육이사 한민주입니다. 2020년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 일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학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지석연 작업기반연구이사님께서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생활참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부에서는 2020년 추계학술대 우수논문 발표와 시상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윤리교육을 끝으로 행사를 마치는 일정으로 진행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온라인 행사와 관련한 안내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필은 본명과 소속으로 변경 부탁드리고요. 발제자 외에는 마이크 기능은 음소거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및 시상식 진행 시에는 비디오는 다시 시작 기능을 해서 얼굴이 보이도록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문 발표에 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혹은 교육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화면 하단 채팅 탭을 활성화 이후에 소속, 이름, 질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참조해서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지역사회 작업치료학회의 추계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온라인 환경상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대한지역사회 작업치료학회가 코로나 종식을 기원합니다. 잠시 대한지역사회 작업치료학회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본 학회는 전병진 학회장님을 필두로 조모신, 권효정, 이기희 감사님, 김희정, 김태훈 부회장님, 송재철 기획이사님, 김동현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다수의 작업치료학과 교수진 및 임상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작업치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계학술대회를 이끌어주시고 빛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임원분들을 온라인 상이지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대한지역사회 작업치료학회 전병진 회장님의 추계학술대회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고를 보고, 기본적으로 인사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2020년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찬바람이 이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2차 팬데믹이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멈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우리들이 가졌던 개발 중심주의는 다시 돌아와야 하는 뉴노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업치료에서 새로운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즉 당사자가 저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자본이 노멀이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의협이라든지 의사의 공공 의대 설립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다 인원 시대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쩌면은 그동안 사회적 소수자였던 저희들이 50년 동안 주장하였던 것이 코로나가 빠르게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가 시작되면서 치매국가 책임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같은 큰 변화들을 국가가 나름 시행하였고 저희들은 나름 잘 전략을 가지고 적응하고 있었지만 팬데믹 시대가 이를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이 멈추는 시기에는 현명한 사람들은 다음을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은 저희들 학술대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10년의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초경학술대 주제가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생활 참여입니다. 이는 국가 책임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국가적 채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저희 학회가 선제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달재활사 제도의 경우에도 이제는 또 다음을 위한 성공적인 지역사회 모델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제도가 병원 중심의 접근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가 있었지만 지역사회 통합 모델이 아닌 개별 치료가 중심이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동자급치료 임상 현장에서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과 길을 저희 학회가 함께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국가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거린 이들과 환경 위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향후 작업치료 영역에서는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파생될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 학회에서 함께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작업치료는 우리 사회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국가와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직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은 국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특히 이번 추계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부회장님과 이사님들께 노고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한 작업치료의 변화가 학생과 임상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쳐지길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생활참여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지석연 작업기반 연구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비디오 화면이 녹화 영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비디오 화면은 전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녹화 영상으로 대체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대한지역사회 작업치료학회 주기학술대회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생활 참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지석연입니다. 현재 저는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지역사회 작업치료학회에서는 작업기반 연구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생활 참여에 대한 어떤 큰 맥락에서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범위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생활 참여와 돌봄을 매니지했던 그런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과 생활 참여 중심의 발달 장애인의 지원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긴 시간이지만 사례를 중심으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을 하고 살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몇 센치 성장을 했다, 어떤 과업을 달성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작업치료사 입장에서는 인생의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여러 환경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발달의 과정으로 봅니다. 보통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에 돌봄을 받고 걷고 놀고 이동하고 배우고 사귀고 학교를 가고 그다음 취미나 직업 생활을 하면서 노인이 되면 여가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다가 돌봄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인생의 마무리가 지어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작업 활동에서 초기에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영아기에는 잘 구분이 안 되다가 유아기부터 말과 행동이 느려지면서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작업 참여가 어렵다는 삶으로 이렇게 뭐랄까 삶의 박탈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의료적인 발달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조기 어떤 수명이 짧았던 시간에서부터 조금 더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구 사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노화의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고 그냥 고령 인구에 대한 요양이나 케어 지원은 되는데 발달장애 인구의 케어는 기존의 어떤 요양이나 케어로서는 어렵더라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한 10년, 20년 안에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생은 그냥 영아기에서나 유아기에 가장 많이 지금 치료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청년기와 이후에 성인기, 노인기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과 병원이나 교육기관, 보육기관뿐 아니라 직업활동이나 보호 거주기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노화가 됐을 때는 어떤 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생활 참여나 돌봄을 저희들이 조망해야 되는 이유는 전생에 걸쳐 조망해야 되는 이유는 대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자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해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학대 피해 장애 인구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인구의 조사를 해봤더니 70%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요.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고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도 소수가 있습니다만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전체적으로 한 70%가 이 학대 피해 장애인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발달이 지나고 나면서 생활적인 발달, 사회적인 발달이 되면 그때 일반적인 사람하고의 참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차별이나 아니면 참여가 어렵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분들, 또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는 돌봄의 부담이 점점 가중이 됩니다. 자꾸 박탈이 되다 보니 가정 밖에 있을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 양육자인 가족과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병원에서도 발달장애는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또 조기 진단 자체는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전문 인력이 충분하고 지원이 충분할 때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가능한데 현재는 지원도 부족한데 전문 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일상생활이나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돌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적합한 생활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런 부분을 제도와 전문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것이 발달장애인을 바라볼 때 저희들이 의료적인 부분도 어렵고 그다음 복지에 대한 부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 지원에 활동 참여의 전문적인 영역을 맡은 작업치료사들이 바라봐야 될 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내용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과 생활 참여만 딱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봤어요. 모아보고 돌봄과 생활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에 놓고 어떤 것들이 이 발달장애인의 생활 참여와 돌봄을 잘 구성할 수 있게 돕는가 맥락을 봤을 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육하 원칙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을 하거나 문제 봉착을 할 때 육하 원칙으로 보면 어떤 사건의 분석이 되죠. 그러면 발달장애인의 돌봄이나 생활 참여가 지금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발달장애인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발달장애인의 정의를 저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이 무엇을 하는가라고 할 때 어떤 무엇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생활 참여라는 부분을 한다라고 하는 이 무엇, what에 대한 부분을 놓고 또 한 가지는 발달장애인 돌봄 자체는 무엇에 해당이 돼요.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과 생활 참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생활 참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하지만 돌봄은 다른 인적 자원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뭐랄까 전문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조 인력이 될 수도 있어요.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생활 참여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이 돌봄이라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 하나 묶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어떤 생활 참여나 돌봄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서비스 기관들 아니면 서비스 제도의 장소를 통해서 또는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이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측면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 또 어느 시점에서 이 서비스들이 아니면 생활 참여가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사실은 생애 주기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공간에 따른 시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죠. 가정에 있는 시간이 있다면 중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상황에서 집을 나온 상황에서는 학교나 어떤 기관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살고 있는 기관은 살고 있는 장소는 시기적인 부분을 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왜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놓고 근거를 마련하고 어떤 법적인 내용이나 어떤 철학적인 부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다 담겨지진 않겠지만 크게 발달장애인이라는 이 인구에게 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또 언제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고 제공돼야 되는가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처음에 만약에 저희가 방금 봤던 것에서 이제 왜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초반에만 이렇게 이제 방금 봤던 어떤 육하 원칙에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가장 항상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은 굉장히 소외계층이고 자립이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큰 인구인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또 장애 인구가 또는 노인 인구가 크게 사회에 자리 잡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장애인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만든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을 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것이 세계 추세고 우리나라도 이를 비준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비준을 해서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기본 정신으로 해서 제도나 법적인 기준이나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뭐랄까요 당연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크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떤 누구라도 어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한이냐?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히 통합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도 지원해야 되지만 동료 집단의 지원을 포함해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어떤 지원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이럴 때 장애인 중에서 당사자가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지만 어떤 지적장애나 언어장애나 의사소통장애나 자폐성 장애로 인해서 의사결정이나 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조치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역량을 갖추도록 또
본인 당사자 집중, 그다음 당사자를 둘러싼 어떤 인적 자원에 대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재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장애 손상된 것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참여와 사회적 통합이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죠. 이를 목표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이 재활이다. 이것을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이런 맥락에서 제정이 되었어요. 많은 법률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워낙 취약한 인구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만 따로 제정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법에서 말하기를 이 법은 이제 발달장애인도 지정하고 왜 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초반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발달장애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해서 찾아내서 그래서 그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이나 어떤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하고 또 권리 옹호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궁극적으로 빨간색에 있는 것처럼 장애인 권리 협약과 마찬가지예요.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누릴 권한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 사람의 소통, 의사 표현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생애 주기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최대한 적합한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권리 옹호와 인권에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법 안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과 기타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지연돼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인이란 인구를 저희가 지정을 해보았고요. 알아보았고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발달장애인 하나만 놓고 저희가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들을 놓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를 놓고 조금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장애인을 정확하게 규정하거나 아니면 장애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부분이 아직 어려워서 아니면 복합적이어서 역사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어렵지만 개선되는 걸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 법들은 한 번에 완전 무결한 법이 아니라 항상 조정되고 개정되고 다시 시행해서 다시 이제 논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절차죠. 그래서 물론 저희가 발달장애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법을 이제 먼저 놓긴 했습니다만 발달장애인법 이전에 먼저 장애인복지법에서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보면 약간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고 신체장애는 어떤 그 신체의 기능이나 신체 기관의 손상을 얘기를 해요. 여긴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임페어먼트, 인저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외부 기관에 장애가 있거나 내부 기관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분류를 했네요. 그리고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 여기서는 또 질환을 놓고 질환이 이제 오랫동안 발생이 된 경우에 장애로 분류한다. 이렇게 해서 그 신체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어떤 그 치료 가능한 아니면 치료가 처치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장애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에서 행동적으로나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장애를 정신적 장애에 묶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장애를 다 반영하느냐라고 했을 때 특수교육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수교육법은 이제 조금 장애인복지법하고 조금 다른 그 중심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인데 그 안에 신체 정신장애라는 것으로 조금 묶어두었어요. 그래서 그 신체 정신장애로 판정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다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진단된 사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사람이기 때문에 꼭 신체나 정신장애로 판별되지 않더라도 특수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이
특수교육의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외부기관에 있는 지체장애 쪽이나 아니면 소통장애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고요. 여기서 순서는 이제 특수교육의 우선순위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었다가 지적장애인이 세 번째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지체장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서행동장애가 학년기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죠. 그런데 정서행동장애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요. 정서행동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가 있고, 자폐성 장애는 이제 그 장애인복지법과 일치하죠. 그런데 학령기에는 정신장애라고 해서 정신질환으로 두드러지게 이렇게 진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가 특수교육법 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장애가 굉장히 이제 학교에서는 두드러지기 때문에 학습장애가 있는데, 학습장애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애복지법에서는 학습장애를 또는 ADHD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대상이 특별하게 필요한 인구로 이렇게 판정이 되고 나더라도 신체 정신장애로 병원에서 의료적으로 진단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그리고 발달지체 여기 세 가지 장애로 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케어 받아야 될, 아니면 매니지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특수교육 안에서는, 아니면 일반 교육 안에서라도 조금 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고기능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드러나서 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장애인법하고 재활법에서 함께 엮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조금 의료적인 부분에 그 헬스 컨디션이 어려운 사람, 질병이나 질환이나 이런 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복지법 안에 해결이 되지 않았었는데, 내부기관 장애라는 이름이나 또는 안면장애 이렇게 해서 그 병원에서 질환으로 오래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좀 해당이 됐다가 학교 특수교육법 안에 포함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발달장애인법은 워낙 이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들이 의료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이제 진단받거나 치료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교육에서도 배제가 되었던 인구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있다가 지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구가 조금 더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진단을 할 때 말이죠. 진단을 할 때는 장애 진단도 하고 특수교육 진단도 하는데, 엄밀하게는 그 ICD 같은 질병분류정보센터에서 이렇게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 진단 기준은 국제분류하고 동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 진단을 받는 어떤 장애나 질병은 동일하게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 기준은 세계 기준을 따르고 있고, 나머지 법에 의한 장애들은 각자의 법 안에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통일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발달장애 인구를 조금 조망하면서 전체 법을 한번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최근 2019년까지의 발달장애 인구 현황을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와 봤어요. 봤는데 이제 글씨가 약간 크게 나오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떠세요? 발달장애 인구가 전체적으로 조금 지적장애가 위쪽이에요. 자폐성 장애 이렇게 약간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발달장애 인구 현황은 현재 이러는데요. 약 한 2만 명 정도가 등록이 되고 있는데, 6세 이후부터 발달장애는 조금 더 등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통계청에서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 지금 2020년 현재 한 5,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천만 명으로 잡고,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장애 인구를 장애인 법에 근거한 장애 인구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학습장애나 ADHD는 없어요. 이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전체 장애 인구가 한 이제 2,6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260만 명 정도가 돼요. 이 인구가 이제 전체 등록 장애 인구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5% 정도가 되는데요. 선진국은 장애인 등록 인구가 약 15에서 20%가 돼요.
노인을 포함하기도 하고 이민자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저희의 장애인 복지법처럼 질환과 신체나 정신장애 어떤 질환에 대한 근거를 한 것뿐 아니라 생활상의 어려움을 또는 이민을 왔을 때 의사소통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기 있기 때문에 ICF를 근거로 어떤 장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진국은 장애 등록 비율이 2%, 3%고요. 중진국 같은 경우에 한 5, 6%예요. 선진국은 15에서 20% 사이입니다. 여기서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작업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장애가 역류하기에는 뇌성마비가 가장 많죠. 그래서 뇌병변장애까지 포함을 해봤어요. 이 인구로 봤을 때 이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세 인구는 전체 장애 인구의 약 20%, 또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50만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자폐성 장애만 한번 볼게요. 자폐성 장애만 보면 한 29,000명, 약 3만 명 정도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로. 이 인구는 전체 장애인의 약 1%예요. 그죠? 전체 장애인이 한 200만 명, 250만 명, 어떤 많이 보는 경우 400만 명으로도 보는데 그 중에 전체 장애 인구의 한 1% 정도가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 전체 인구 중에서 발달 장애인은 굉장히 적은 인구예요. 장애인을 100명으로 봤을 때 그 중에 한 10명, 2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100명 중에 자폐성 장애인 1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의 어려움이 이제 임팩트가 커요. 그런 상황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서비스나 장애인 지원의 어떤 그 내용을 확장을 하려고 할 때 발달장애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장애 인구에 대한 어떤 입체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5%에 대한 서비스로 이제 묶어 놓고서는 장애의 어떤 그 강도, 장애 어려움으로 인한 어려움의 그 강도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인구를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조금 가져와 봤어요. 장애 인구가 약 한 260만 명이라고 봤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어르신들이 있고 이제 이게 한 2016년도에 통계를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 여기 딱 가운데 있는 데인데 2016년 당시에는 이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구가 많은 상황에 있는 이제 베이비 붐보다는 조금 늦긴 하지만 근데 저희가 인구가 이렇게 점점 이제 종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발달장애 인구는 조금 늘어나고 있죠. 발달장애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전체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 인구들을 가만히 보면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260만 명 그랬을 때 어디에 속하냐면 한 10대 청소년 수준의 인구 분포예요. 그럼 장애 인구를만 마주치는 그런 비율이 실제로 이런 청소년을만 마주치는 비율하고 비슷한가? 즉 생활에 참여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인구가 실제로 정말 이 인구만큼을 반영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리고 생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렵다라고 하면 대부분 돌봄을 받고 있을까? 그러면 돌봄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많겠지만 돌봄과 생활 참여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분리되어서 생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면서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가? 네, 우리에게 돌봄이라는 것이 필요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인구에게 있어서도 생활의 참여보다는 돌봄 중심으로 지금 많은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참여의 부족과 참여 결핍으로 인한 어떤 그 해소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달장애 범위를 국내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고 하면 이제 이 장애 등록 심사 규정집이 2020년에 조금 더 개정이 됐어요. 이전보다는 장애 등록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좀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발달장애 범위 자체를 보면 우선은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 이렇게 이제 목차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 두 부분을 어떻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중복장애라든지 또 관련된 뇌병변장애나 언어장애에 대한 부분은 꼭 여러분들께서 이 등록심사 규정을 같이 보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의 발달에 대한 부분과 그러니까 발달적인 장애를 체크하는 이 GAS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발달장애를 진단을 할 때 기준은 일단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다라는 것이고, 진단은 의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을 참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진단을 한번 받고 나면 재판정을 받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거의 흡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꼭 발달적인 지적장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손상을 당하고 뇌손상을 당한 다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제 위에 원인 질환이 있은 이후에 6개월 뒤어서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없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만 2세 이상 선천적 지적장애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ICD를 통해서 전반적 발달장애나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이 그러니까 진단을 자폐증으로 확실하게 받으면 자폐증으로 진단받아요. 이럴 때 최소 만 2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만 2세 이전의 자폐 성향 같은 경우는 아직 진단이 좀 장애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원인 질환으로 사실은 좀 알기 때문에 장애 진단을 먼저 지적장애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6세 미만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6세에서 12세 사이 재판정을 한번 받아야 되고요. 또 재판정 받은 다음에 만 12세에서 18세 사이 또 재판정을 받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 좀 변화가 있어서 우여곡절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치료 선생님들께서는 만나시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는 장애 진단과 재판정 과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지능검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장애 지능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언어성 지능검사라든지 사회성숙도나 적응행동검사나 발달검사를 참고합니다. 이때 노인성 치매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판정을 할 때 ICD-10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때 임페어먼트, 손상과 디서빌리티, 장애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임페어먼트는 엄밀하게는 자폐성 장애의 어떤 뇌의 임페어먼트는 일관성 있는 게 없어요. 대신에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상호작용 어려움이 있다, 의사소통이 어렵다, 상동행동을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는 CARS라고 하는 자폐 척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또 더 나아가서 에이도스라고 하는 평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이도스 같은 경우는 임페어먼트를 확인한다기보다는 디서빌리티에 대한 확인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자폐성 장애가 임페어먼트뿐 아니라 보다 디서빌리티에 대한 확인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변할 겁니다. ICD-11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하고 있는 상황 추세이고요. 디서빌리티는 현재적으로는 임상적인 진단평가, 특히 생활에 대한 발달평가나 아니면 그 의사소통평가,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이 평가가 아직까지 일관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적응 상태를 감안해서 주위 사람들의 정보나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진단하는 의사의 어떤 임팩트가 조금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 정도는 이런 식으로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요. 지적장애는 DSM-5에서 이렇게 정해진 내용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좋죠. 미국의 그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DSM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죠. 여기서 DSM-5에서 지적장애가 많이 변했어요. 꼭 아셔야 되는데, 그냥 지적장애가 그냥 지적 부분, 지능검사에서 몇 점 이하 이렇게 이제 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지적장애 정의는 발달 시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떤 부분에서의 결함이 있는 것이냐,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 모두의 결함이 있다. 그런데 그 영역을 한 가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개념에 대한 영역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영역과 그다음에 어떤 실행, 프랙티컬한 영역 세 부분에서 지적 기능, 적응 기능 모두의 결함이 있는 상태를 지적 장애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영역이나 실행 영역이 굉장히 좋고 적응 기능이 좋은데 지적 기능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지적장애라고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학습장애에 가까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에 대한 이 ABC 세 가지 충족 조건들을 모두 다 내세워서 분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 기능 안에 어떤 추론한다든지 문제 해결한다든지 계획한다든지 추상적 사고 같은 것이 개별된 어떤 지능검사에서 확인이 돼야 되고 또 적응 기능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립이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기준 충족이 못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도움이 없어서는 적응 기능이 어렵기 때문에 집이나 학교나 일터나 공동체에서 어떤 하나 이상의 일상활동,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이나 사회참여나 자립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지능이 몇 이상, 이하 이런 부분뿐 아니라 일상생활이 집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 이상 어렵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적응 기능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충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부 다 발달 시기 동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발달하면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DSM-5에서는 이렇게 지적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거든요.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그 표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크게 지적장애를 나눌 때는 개념과 그 다음에 사회적 영역과 실행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경한 사람은 이렇고 중등도인 사람이 있고 고도나 최고도 어떤 경우 고도를 최중증 최고도를 최중증이라고 하기도 해요. 제가 표시한 이런 색깔의 의미는 이제 그 작업치료사 입장에서 ICD는 impairment나 질환을 얘기하고 ICF는 기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ICF로 disability, ability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CD나 신체 기능을 가지고 impairment를 저희가 보는데 어떤 파란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 빨간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사람이 기능을 세부적으로 찾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도, 중등도를 개념상으로 보면 경도인 사람들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그 미취학인 경우에 별로 드러나지 않다가 약간 사회적 판단이 미숙하고 그다음에 자조 활동이나 자기 관리는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립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을 얘기하고 중등도인 경우에는 이제 개념이 어렵고 사회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일상적인 부분은 유지하고 성인기 애정관계는 가르칠 수 있지만 동료의 우정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행을 할 때도 중등도인 사람은 자기 돌봄은 가능하지만 지원해서 고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자립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고도 경우에 갔을 때부터는 조금 더 일상활동에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고 최고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과제 중심으로 또 상징적인 의사소통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그 과제 중심의 활동을 하고 여가 활동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때는 부적응 행동에 대한 지원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잘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병원이나 계시는 기관 이외에도 성인기에 아니면 청년기 이후에 발달장애인을 만날 때 이런 DSM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지원을 판단하실 때 DSM-5가 참고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DSM-5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은 DSM-4하고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DSM의 기준을 충족해야 우리나라 자폐성 장애도 이제 해당이 되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많이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회적 소통이나 사회적 교류 지속적인 장애가 있다. 그리고 발달상에서 정서적인 상호 교환이 어렵고 그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이 결핍돼 있다. 그리고 행동이나 관심의 활동이 한정적이고 반복적이고 상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동화된 움직임이나 말이나 행동이 나타난다. 그리고 조금 같은 상태를 고집하는 경향이고 융통성이 없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증상이 어떤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발달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증상들이 일상의 기능을 제한하고 장애를 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A, B, C, D가 다 충족이 되어야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폐성 장애인을 평가를 할 때는 이제 해외에서 같이 있는 이 GAS, 그래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 채점표를 사용을 해요. 이 채점표에서는 100점은 굉장히 발달적으로 장애가 없는 경우에 가깝고요. 그 다음 1점 같은 경우는 발달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움이 큰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100점에서부터 80점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그런 70점에서 60점 사이는 약간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그런데 60점에서 50점 사이에서는 간헐적으로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50점 이하부터는 어떤 지도 감독뿐이 아니라 언어나 신체적으로 지시,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자주 활동이 있다. 그리고 행동 문제의 중재가 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참가하려는 의도는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자폐성 장애의 문제가 좀 심각한 경우를 40점 이하로 보고 있는데요. 그럴 때 자조기술에는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고 행동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그 다음에 활동에 참여할 수는 있다. 30점 이하는요,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 그런데 20점 미만의 경우에는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여가 떨어지는데 행동 문제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10점 미만 같은 경우는 심각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중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필요하고 항상 지도 감독이 필요해서 늘 다른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채점표로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10점, 이제 30점 미만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이 필요하고, 어렵고 어려움이 크고 더 뭐랄까요,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런 그 기준들을 장애인 분류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보장정보원 링크를 좀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WHO의 그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는 건강을 담당하는 기구죠. 국제기구죠. 여기에 건강을 매니지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 정보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임페어먼트나 디서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발달장애 어떻게 기준을 마련했냐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가져왔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떤 그 일관된 틀에서 제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WHO의 기준을 쓰는 것이 사실 가장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복지법도 있고 특수교복도 있고 발달장애법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WHO에서 갖고 있는 기준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면 법들도 조금 더 타당하게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지원이 일정하니까. 아까 발달장애인의 돌봄이나 어떤 사회 참여를 위한 어떤 원을 그렸는데, 이 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중심에 어떤 그 핵심 가치도 되게 중요한데, 인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행위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WHO의 정보를 저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WHO에 대해서 조금 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병을 먼저 관리를 하는 것이 WHO의 일이었죠. 그래서 감염이나 비감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손상과 질병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여러 처치를 했었어요. 그죠? 처치는 이렇게 일어났고, 그래서 이 부분이 건강관리다라고 봤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질병관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들이 WHO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건강정보가 질병통계정보가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통계정보는 어떤 사망률과 유병률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망률과 유병률에 대한 통계, 그래서 ICD라고 하는 국제 기준을 마련했었죠. 1853년도에 ICD가 제일 첫 번째 버전이 의사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옵니다. 어느 나라의 질병 이름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질병의 이름은 각 나라 언어로 다르게 하더라도 질병 분류를 하는 어떤 방식은 똑같이 해서 영문과 숫자의 코드가 질병을 반영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통계에 대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48년에 WHO가 생겼을 때 이미 ICD는 6번째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WHO는 질병을 관리하는 부분부터 초반에 굉장히 이제 매진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95년도에 ICD가 10 버전까지 발전을 해요. 그런데 요 95년도 이전에 사실은 질병 통제가 어느 정도 잘 돼서 이 감염이나 비감염, 손상과 그러니까 질병의 통제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질병의 정보만 가지고서는 어떤 그 손상이 계속 남아있는 사람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즉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건강정보랑 이 ICD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손상 중심으로 이제 국제분류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임페어먼트 그리고 디서빌리티와 핸디캡의 정보를 만들었다가 이 부분만 가지고선 또 손상만을 가지고 정보가 얘기가 안 되더라. 그래서 ICD 방금 봤던 게 IDHD인데 이것을 다시 2차 버전으로 만들어서 보니까 기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잘 발견이 돼야 예방과 재활이 가능하더라라고 해서 ICF라고 하는 기능 수행에 대한 통계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1년에 이제 1980년대 만들어졌던 것이 2001년도에 기능 중심으로 만들어지고요. 2019년에는 ICD-11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디벨롭이 된 상황에서 2020년에는 건강 이 부분을 놓고 질병 관리하는 부분하고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강중지제 분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CHI라고 해요. 헬스 인터벤션에 대한 국제 분류가 만들어져서 2020년에는 베타 버전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ICHI는 이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완전히 공개되진 상용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ICF와 ICD-11은 현재 상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ICD-11은 이렇게 브라우저에 들어가면 이렇게 ICD-11에 대한 부분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관리하는 이런 기준이 ICD-11에는 신경발달장애, 즉 Neurodevelopmental Disorder라고 하는 부분에서 관여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신경발달장애는 하나만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부분과 또 학습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기묘한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는 건 뇌성마비처럼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협응적인 운동 있죠. 모터 코디네이션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주의력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활동에 대해서 과하거나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 참여가 어려운 ADHD 같은 경우 또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경우에 이런 장애를 신경발달장애 군 안에 넣어요. 그러니까 ICD로 봤을 때는 발달장애인이 조금 더 좀 촘촘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동과 인지장애로 특정하게 지적, 운동적, 사회적 기능의 획득이 어렵고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일 수 있다라고 됩니다. 이때 정신장애는 제외하고 그리고 이 원인이 뇌에 어디가 손상이 있더라라고 밝혀지기 어렵기 때문에 병인이 복잡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인구에 보면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지적장애나 어떤 자폐성 장애뿐 아니라 현재 법적으로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둘만 있는데 뇌성마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발달장애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 산전, 산중, 산후로 어떤 뇌병변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뇌성마비는 뇌병변 장애로 장애 등록법에서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뇌성마비만 딱 진단을 따로 해서 발달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 인구적 상황이 있네요. 그래서 장애인 실태 조사를 했을 때도 뇌병변 장애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뇌병변 장애에서 뇌성마비를 다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약 6.9%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존의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뇌성마비인의 약 60%에서 지적장애가 중복이 된다고 해요. 그럼 발달장애의 운동적 어려움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지적장애가 있기도 한데 이 인구를 발달장애에서 또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더 자세하게 ICD 같은 것을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인구 대비에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추정하지 않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운증후군도 저희가 또 확실하게 발달장애 인구에서는 포함이 되긴 할 텐데
주로 다운 증후군이 지적장애로 분류가 되다 보니 성인기에 다른 부분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장애 재판정을 받아도 지적장애가 있는데 노화가 급속히 온단 말이죠. 그럴 때 관절이 또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18세 이전에는 휠체어가 필요 없었으나 18세 이후 20세가 되었을 때 관절의 어려움으로 운동이나 장애가 있어서 지체장애를 다시 재판정을 받아야 되거나 중복장애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는 그런 운동적인 어려움이 없었을까? 사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지원도 필요하고 활동 참여도 지원해야 되고 질병이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재활도 필요해요. 그렇다면 지적장애라고 그냥 탁 모아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인 ICD적인 관점으로 장애 인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지연 인구가 있어요. 발달 장애로서 정확하게 테스트가 되진 않지만 정상 발달 범위보다는 조금 더 위험군이거나 아니면 발달상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발견이 돼요.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을 통해서 발달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200만 명의 검진을 했더니 그 중에 약 3.3%가 발달적으로 약간 위험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은 발달 지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연구에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인구들도 빨리 조기 개입을 해야 된다면 발달장애 인구로 어떤 규정된 제도를 만들었을 때 제도 안에 이 인구를 포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75년도에 기존의 장애인보다는 발달장애인이 좀 더 편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처음에 발달장애를 이렇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런 장신지체다, 아니면 뇌성마비다, 자폐성 장애다 이렇게 해서 이 상태가 18세 이전에 나타나서 영구 계속되는다라고 75년에 만들어졌다가 꼭 어떤 질병만, 어떤 특정 장애만 범주로 두지 말고 장애보다는 조금 더 일반화된 어떤 접근을 하자. 그리고 18세 이전보다는 22세, 왜냐하면 학교를 좀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 전환을 할 때 18세로 규정하기보다는 조금 한 3, 4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라고 해서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22세 이전 발생하는 것까지를 발달장애 인구로 보자. 그래서 2000년도에는 어떤 그 장애 자체를요, 무슨 장애, 무슨 장애라고 하기보다 어떤 선천적인 장애나 아니면 정신과 지체장애 혼합이 원인이 되고 22세 이전에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참여에 대한 부분과 특별한 지원이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이게 2000년도에 미국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미국의 한 1980년도의 정의를 놓고 발달장애인법이 발달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국제 기준이 어느 정도는 빨리 통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분류를 잘 사용한다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정의가 조금 더 명쾌해진 이런 정의를 가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잠깐 진행했다가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해 드립니다. 휴식 시간에 3분 후에 2부 영상으로 다시 특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잠시 1분 후에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생활참여 2부 강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시 1분 후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생활참여 2부 강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그리고 복지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옆에 그림 이렇게 가운데 있는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제가 가운데 써놓은 것들이 좀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써봤어요. 되게 좋은 보고서인데 발달장애인의 정의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보장을 어떤 것이 필요한지, 복지 지원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 내용이 ICF랑 매칭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빠진 곳도 있더라. 그 부분이 발달장애인이 현재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근거를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선 발달장애인의 정의 그러면 DSM이나 ICD나 법률적 정의로 여기 이렇게 ICF에서 파란색 건강장애로 말하는 거나 아니면 신체 기능에 대한 부분이 일부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신체 기능은 좀 많이 빠져 있는 편이긴 하고요. 발달장애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년 후견 이용자 지원이라고 해서 평생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 지원의 얘기가 있고, 그 외에 또 의사소통도 활동 참여, 그다음에 학대 피해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상의 권리 보장 같은 이런 제도적 배경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조기 진단을 해야 된다. 이것도 환경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쭉 봤을 때 행동발달 증진센터가 필요하다. 물론 환경지원인데 이 부분은 문제행동이나 어떤 긍정행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거점 센터를 마련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활동참여 영역으로 볼 수 있을까? 고용, 이 부분은 활동참여 영역이죠. 평생교육도 활동참여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어떤 교육인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지금 짜고 있는 중이고 아직 구성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지원이라고 하면 환경 지원이기도 하죠. 굉장히 당사자들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족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외에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를 옹호하고 돕는 그런 단체를 결성하는 부분은 개인 요인이긴 한데 환경 지원이 되지 않으면 또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지원과 환경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 지원의 일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대신에 그 내용을 보면서 활동 참여 자체가 균형 있게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파악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면 문제도 참 많이 있거든요. 신체 기능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소화가 안 된다든지 뇌전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작업치료사 입장에서는 다른 좀 전문적인 의료적인 부분과 합해진다면, 그렇다면 신체를 좀 건강하게 하면서 수면을 안정하게 하고 활동 참여가 좀 더 균형 있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놀이와 여가, ADL, IADL, 그러면서 직업활동, 교육활동, 그럴 때 대인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세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이 곧 사회적 옹호, 그리고 작업적인 정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안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부분은 복지부와 그다음 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했던 어떤 조금 더 의료 일부 복지적인 내용이 좀 더 많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생활 참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많이 연구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현장에서는 이런 이제 그 빨강색 활동 참여를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실제로 가능한지, 실제 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서적 발달장애인 책이 있어요. 이제 좀 10대성 된 책들을 함께 좀 정리를 해봤어요. 발달장애인이 그렇다면 생활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돌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를 매니지해야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매니지는 작업치료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팀이 함께 발달장애인의 생활 참여를 돕는 그런 팀워크를 통해서, 또 팀 소통을 통해서 생활 참여 매니지먼트 또는 돌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병원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가정에서부터 연결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건소나 아니면 어떤 연합체나 복지기관이거나 교육기관이거나 아니면 어떤 옹호단체, 자조단체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치료사들이나 교사 같은 전문가, 준전문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조기 중재, 얼리 인터벤션에 대한 얘기를 좀 모아봤어요. 사실 2세 이전에는 발달 지연은 저희가 중재를 조기 개입을 통해서, 조기 선별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 아주 일부 조기 개입을 하고 있어요. 2세 이후가 되면 장애가 좀 정해졌기 때문에, 아니면 장애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조금 확진이 되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다, 지적장애다 얘기할 수 있지만, 태어나서 염색체 이상이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조기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조기 중재, 0에서 2세 사이에 있는 아동기의 발달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요. 대상자 선정을 하고 가족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그때 유아를 평가를 다시 세부적으로 시행하면, 그렇다면 가족에게 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는 거죠. 0에서 2세는 가족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족의 어떤 심리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뿐 아니라 이 발달에 조금 지연이 있거나 의심군인 이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지원을 할 것인가의 평가를 가족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잡고 가족의 문화 안에서 지원할까, 그리고 가족을 인근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기관들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또 직간접적으로 지원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여기 이야말로 다학제 전문가 간 연합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그룹을 잘 파악하는 지역의 어떤 연계가 있어야 되고 다학제 팀이 있어야 되고, 이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가족의 상태나 문화적인 부분이나 어떤 가족의 강약점, 자원을 파악하는 그런 소셜 워커도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가족에게 적절하게 유아에 대한 상태를 소통해 드릴 수 있고, 유아의 어떤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초전문적이라 된다고 해요. 작업치료사라고 하더라도 영유아기의 언어적인 부분이거나 신체 발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라고 하더라도 언어적, 의사소통적 이해가 있어야 이 영유아기의 가족 지원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개별화 가족 서비스를 이제 뭐 인디비주얼 패밀리 서포트라고 합니다만, 요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교육을 그다음 2세가 지나서 만 3세가 됐을 때부터는 어떤 곳에 가는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겠죠.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아니라 매니지먼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매니지도 있어요. 자, 어떤 곳인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취중증의 발달장애인이 행동 문제가 많을 때 그 행동 문제를 중재하는 과정에 역시 팀 어프로치로 일어나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여기도 돌봄과 참여가 좀 잘 조합이 돼야 돼요. 쭉 연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중에 어떤 문제행동, 소위 챌린징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도전적 행동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행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중재할 때는 일단은 지금 속해 있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고, 환경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일상 활동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 문제행동이 있다 그래서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고 해도 활동이 안정적이지 않고 균형이 없으면 의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활동이 있으면서 행동중재나 감각통합중재가 또 약물치료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감각심리 안정을 돕는 그런 약간 전문적인 공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함께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돌봄을 제공하거나 활동 참여의 순간을 가장 많이 옆에 있는 돌봄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기관이라면 종사자가 될 수 있고, 학교라면 교사가 될 수 있는데, 이 분들과 팀을 이뤄서 교육을 함께 실시하거나 컨설트를 해야 됩니다. 발달장애인이나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돌봄자가 되게 중요해요. 보통은 내 탓인가 라고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죄책감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갖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돌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염려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이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뒤에 든든한 지원 체계가 필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 지속적으로 돌봐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발달장애인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 지원은 조금 더 분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옆에서 당사자와 함께 있을 땐 두 사람이 같이 작업이 피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제공자나 가족이나 보호자의 부담을 잘 인식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역시 생활 참여와 돌봄이 치료적인 1:1 개입이 아니라 팀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좀 환경에서부터 활동까지 또 신체적인 부분까지 이루어지는 매니지먼트가 되죠.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사회복지 교수님 2분하고 저하고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가이드를 마련했고요. 이것을 이제 무료로 오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력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드를 중심으로 또 매니지했던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도전적 행동 지원 가이드의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 보면 도전적 행동 자체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을 점검하고 서비스를 점검하는 이런 방식의 기관에 대한 점검을 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내용 역시도 살펴봤더니 조금 더
실제로 일상생활이 어떻게 있던가라고 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일상적으로 지원이 잘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일상적 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평소에 어떤 일상을 살고 있냐? 그리고 그 일상생활의 지원이 계획을 잘 세워서 개별화 지원 또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라고 해서 여기 일상적 지원을 계획하는 부분은 ICF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이 틀을. 그리고 이 부분을 놓고 도전적 행동이나 문제적 행동이 일어나는 부분을 조금 더 예방적인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ICF로 이렇게 좀 놔둬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서포트, 사람 중심, 펄슨 센터의 사람 중심의 적극적 서포트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요즘 이제 서비스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역시 일상생활을 또는 이용 발달장애 당사자의 삶 전반에 걸친 부분을 참여를 돕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액티브한 서포트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때 어떤 도전적 행동 자체가 많이 감소한다는 그런 근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접근하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문제적인 그 행동 양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두 가지를 함께 매니지하는 것. 네, 매니지입니다. 매니지. 아예 없애서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어려운 행동, 여기서는 이제 도전적 행동을 어려운 행동이라고 해봤어요. 챌린징 비헤이비어를 할 때 이런 ABC 모델로 기능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할 때도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이 문제 상황 앞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뒤로 이로 인한 효과가 아니면 영향이 무엇인가가 저희 인간 행동에 참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선행 사건이 어떤 문제 행동에 앞서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일어난 결과가 무언가를 주어지게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문제 행동이 고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가설이에요. 그래서 A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B라는 행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한 C가 이 B를 더 강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좀 해석적인 건데 어떤 경우에는 빠져나가고 싶어서 주목받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빠져나가고 싶어서 징징거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해 하지마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할 때마다 내가 빠져나가고 싶은 것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자고 하면 이러면 벗어날 수 있는 나의 방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나의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나의 어떤 어려운 행동에 대해서는 빠져나가고 싶다거나 주목 관심 받고 싶다거나 감각 자극이 필요해서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걸 하고 싶어서 아니면 지루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데 아파서라고 하는 부분을 이때 반영하는가라고 보면 글쎄 그것이 이제 저희가 계속 이 ABC를 놓고 이 A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만이냐 아니면 욕구냐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바디 컨디션이나 환경 컨디션은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계속 해석의 폭을 넓혀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BC만 가지고 저희가 그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모델들이 주로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이제 정신사회 모델인데 이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으로 보자면, 개인으로 보자면 이런 행동을 하고 선행사건이 영향을 주고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이고 그 사람 건강 상태 때문이고 어떤 의사소통의 어려움 아니면 그 사람의 의사소통 특징 때문이다. 또 환경적으로 물리적 환경 때문이다. 빛이 들어와서 눈이 부셨기 때문에 아야 했다. 뭐 이런 상황에 어떤 물리적 환경의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활동이나 생활 중에 외부적으로 받는 자극 때문이다. 그래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개인이 영향을 받았다. 또 주변인이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 개인이 의사소통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 개인의 영향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쓰는 모델인데 여기서 저희는 조금 더 입체적인 모델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어려운 개인이기 때문이에요. 발달의 장애가 있는 어려운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발달장애 있는 아동기는
그 개인과 환경 안에 활동 참여가 아직은 발달 중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과 환경이라고 하는 P와 E 사이에 O를 두고 봐야 되는 거죠. PEO가 겹쳐졌을 때 우리는 이를 참여 행동이라고도 보고, 또 이렇게 보고 이제 이 PEO의 매칭을 ICF랑 연결할 수도 있죠. 그래서 ICF랑 연결하는 상황에서 이제 PEO를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앞서 이제 개인과 환경의 이 모델이 생태 모델이라고만 얘기를 했을 때, 생태 모델 자체가 모터 컨트롤에서도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역동 모델을 쓰잖아요. 그런데 생태 모델이라고 활동 참여를 딱 가져왔을 때는 다른 분야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ICF를 가지고, 이 ICF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개인과 환경 모델에서 조금 더 넓은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보시면 저희가 ICF 밑에 보면 환경과 개인이 있잖아요. 환경과 개인을 그럼 거꾸로 해가지고 개인과 환경을 이렇게 놔뒀어요. 아래쪽에 두 개의 동그라미는 ICF에서 환경과 개인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연결을 짓는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중에 물론 헬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 반영이 되겠는데요. 활동 참여를 여기 한 번 더 얹어두자는 거죠. 그래서 ICF에서 활동 참여를 이 개인과 환경이 마주치는 이 부분에 딱 얹어두고, 여기에서 선순환을 하면 참여 행동이 되지만, 여기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운 행동 또는 도전적 행동이 발생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매칭시켜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조금 올려놓고, 자, 이 도전적 행동, 어려운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행사건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일어난 행동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후속으로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적어봤더니, 대체로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사람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행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다양한 활동 참여와 그 다음에 개인을 조금 더 많이 분석해보고, 그리고 환경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금 더 많이 분석을 해봤더니 개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약점과 강점이 있어요. 근데 개인은 약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환경도 보니까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환경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환경의 어떤 세팅이나 환경에서 제공한 어떤 그 서비스 제공자랑 연결을 할 때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활동.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몸도 협응이 조금 어렵고 그런데 손 기능은 되는 사람이 이불 개기라는 활동을 할 때는 정해진 과제를 제시하는 사람과 함께 이불을 개더라. 그 다음에 구슬 깨기를 3번에서 5번 마주보는 세팅 안에서 정해진 과제를 보여주면서 제시한 사람과는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PEO를 놓고 이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비구조화된 자유시간에 활동이 빈약할 때 이 사람은 조금 더 이런 행동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자유로운 활동을 그냥 하고 있을 때는 전환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가자 그럴 때 안 돼! 안 해! 뭐 이러면서 서로 버티면 계속 선생님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몇 시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서 있어서 스텝이 소진되는 이런 후속적인 상황이 너무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일과를 조금 더 디자인을 해서 너무 많은 비구조화된 활동이 아니고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된 한 1, 2분 참여할 수 있는 짧은 활동들을 촘촘히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일과 활동을 디자인하는 거죠. 식사를 하고 나면 치우고, 치울 때 하나하나 치우면 1분에서 2분이 흘러요. 그러면 칭찬받을 일이 생겨요. 이불을 개요. 근데 혼자 못 개면 옆에 시작을 도와줘요. 그러면 나머지를 개요. 그리고 이불을 넣어요. 그것도 역시 1, 2분이 흘러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1과에서부터 확장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이 사람 옆에서 당길 때 안 돼.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앞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조금 더 참여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구조화된 활동을 했더니 익숙하고 단순한 공예를 중간중간 참여하더라. 그럼 어때요? 조금 더 여가와 놀이가 확장이 되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약을 처방을 받았더니 훨씬 더 안정된 상태가 지속이 되더라.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흥분을 하거나 감정이 상승되면 더 어려운 신경행동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니 평소에 감정 상태가 너무 상승하지 않게 일정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해를 스텝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스텝의 역량이 증진이 되고 이것을 함께 찾아본 이 PEO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작업치료사들이 만들었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계신 선생님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녹화를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가서 관찰하고 이런 시간을 한 몇 주 보내보니까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의 강약점이 나오고 선행에 대한 정보가 있고 현행에 그냥 문제 비헤이비어가 아니라 좋은 비헤이비어와 좋은 퍼포먼스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것을 함께 만들어갔기 때문에 팀워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서로 협력하고 매니지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태 모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업치료사로서 뭐랄까요? 이제 잘 알고 있는 얘기를 다른 팀과 소통하면서 아, 보통 사람들이 활동 참여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적으로 아니면 생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더 알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시간 사용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사용하면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빈도, 강도 이런 걸 측정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문제행동뿐 아니라 퍼포먼스거나 시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동의 속성들을 저희가 또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시간표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간 활동이거나 주간 보호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그 교사로부터 시간표를 2개를 받아봤거든요. 이제 이것도 하나 이해인데 집에서는 보통 아침부터 저녁 4시 이후에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10시부터 한 4시까지 기관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기관에 있는 것은 부모님이 잘 모르시니 정보를 쓰진 않으셨고 집에 있는 동안에 뭐랄까요 1시간의 기상이 있을 수는 없는데 그죠? 스마트폰과 핸드폰이 굉장히 많고 취침이 있고 활동이 굉장히 빈곤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방치된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러다 보니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안 되라고 하는 말이 많아질 것이고 가장 문제가 적어지는 활동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활동만 하는 것이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권이 아니고 생활 참여가 아니죠. 그래서 기관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를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아보기도 하고 관찰을 통해서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봤어요. 10분 단위, 15분 단위로 쪼개보니까 활동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소도 좀 다양해요. 그리고 활동이 요일별로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좀 ICF에 대입해가지고 이분들이 집단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동도 있고 자주 활동이 사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배우는 교육 활동도 그만큼 있기도 하고 IADL도 있고 그러면서 함께 있기 때문에 대인 활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지역사회 참여 활동도 있더라. 그리고 이것이 이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동이 실내 이동도 있지만 바깥 이동을 통해서 이동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활동의 확장을 아니면 활동이 조금 더 무지개처럼 다양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랄까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굉장히 소중화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후 시간에 어려움이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과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통하는 시간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직무에 관련된 그런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직무 활동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생활 참여나 직무 참여 이외에도 돌봄을 위한 매니지먼트들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역시 팀워크로 일어났는데 발달장애인이 직무를 한다. 일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는데 일단 여기는
그 혼자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발달 장애인의 그 직장을 좀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직업 참여 자체가 향상이 되거나 아니면 유지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직장을 모니터링을 했더니 직무 자체가 영향을 주고받는 다른 일상생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케이션, 직업에 대한 업무뿐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모각형으로 봤을 때 규칙적으로 적절한 수면이 너무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일상생활이나 지역 이동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직장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 되는 일들을 해요.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직업활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경험을 가지고 계속 습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기관리. 직장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직업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쉬는 시간 관리도 있어야 되지만 간식을 먹고 손을 씻고 이제 화장실을 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양치를 하고 위생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양보하거나 자기 자리를 청소하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하는데 이건 좀 강제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가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가 활동이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직장에서 소통하고 있는 대인관계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표를 직장에 계시는 이제 여러 스태프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사죠, 상사분들한테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직무라는 자체가 활동이고 이 활동에 영향을 주고 균형을 유지한 다른 활동이 있어야 되며, 이를 우리는 작업 균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균형이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직무가 되는 작업 수행을 저희가 분석하는 것을 함께 매니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이런 이제 그 안에서의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매니저님이 이제 작업치료사의 컨설트를 통해서 직장 생활을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발달장애인에게 정해진 프로토콜을 잘 알려줘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매니저가 출근할 때까지 이 부분을 직원들에게 잘 알려주고서는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5번이 이제 조금 더 작업적인 이야기예요. 직장 안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배워서 하게 되는 일이 있고 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어서 이것 중에 우선순위를 직장 안에서 정해가지고 하면서 생활을 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그건 이제 나중에는 가족과 지원까지 연결이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함께 제작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잡코치나 매니저를 지원하는 것도 작업 참여를 향상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위해서는 좀 개별적으로 선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내용을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하고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해서 하고 싶은 활동은 주로 어떤 것이냐,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은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고 본인은 어떻게 나의 업무에 대한 자가 점수를 매기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관찰했었던 수행은 어떤지를 같이 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리하고 소견서를 이제 내는 부분들을 쭉 지속해서 개별 지원을 통해서 직업 참여 활동을 향상하거나 아니 유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과를 규칙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혼자 안 돼요. 혼자 안 되고 잡코치와 가정에서의 이 매니지를 관리를 통해서 내 일과의 규칙성,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타인의 지원과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 생활의 참여가 조금 향상이 되고 유지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관이랄까요, 이 회사에서 이제 같이 생활 참여나 돌봄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니터를 했어요. 모니터를 했는데 1차적으로는 자가평가, 10점 만점에 자기는 몇 점 만점이냐 이걸 이제 쭉 여쭤봐가지고 1차, 2차, 3차 해보니 이 A라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을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서 자기 평가가 좀 낮아졌어요. 이때는 이분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숙제가 많아서 자기 생활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도
어려움이 3차에 조금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F라는 분은 여기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인데 대인관계도 똑같이 자가평가를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A라는 분은 생활은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대인관계는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자가평가가 있고 타인들도 그렇게 인식했어요. 이분은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요라는 말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얼굴을 마주 보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고마워요라는 말은 어려운데 땡큐는 괜찮대요. 그래서 땡큐를 대신 했더니 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 지점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C라고 하는 분은 1차, 2차, 3차에 평가를 했을 때 평가가 그렇게 변화가 없고 대인관계에서도 조금 대인관계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져서 이 부분은 자가 모니터를 하지 않고 관찰 모니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F인 분은 워낙 모든 게 다 만족스럽다고 하셨기 때문에 관찰이 좀 더 중요했어요. 이게 자가 점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 분이었어요. 그래서 개별화 지원을 하고 그 잡 코치랑 그다음 직장에 계신 동료분들하고 비장의 동료들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점수 체크를 했었고요. 그래서 경과를 시각화해서 다른 팀하고 소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 ICF의 활동 참여 영역이죠. 이거 점수를 매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평가와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 A라는 분은 이분의 점수에 대해서 직장 상사들을 더 좋게 줬어요. 이분은 그래서 승진을 합니다. 그 다음 B인 분은 본인은 좀 낮다고 매겼지만 직장에서 역시 조금 더 좋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C인 사람은 본인은 잘한다고 했는데 직장에서는 초록색이 직장평가거든요. 상사는 아니다, 이 정도 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D인 분은 본인이 평가하는 거랑 직장에서 평가하는 거랑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F인 분은 본인은 늘 10점이라고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는 한 7점 정도의 수행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도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매니지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겠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업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업무도 있고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대인관계를 이제 ESI라고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로 지속적으로 관찰 모니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A라는 분은 처음보다는 훨씬 더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안정적으로 됐고요. 이 정도가 지금 이분들의 발달장애인들의 최고선이 아닌가. 그 위로는 그렇게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립적으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여기 이 노란색의 그래프가 여기 C인 분이에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한다고 하신 분, 제가 관찰했을 때도 사회적 상호작용은 가장 좋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변화가 있어요. 노력을 하면 이 정도 수준인데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대상이 달라지면 조금 더 약간 과격하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부분을 보이기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맥락 파악이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선행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으로 매니지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생활 참여 중심으로, 그 다음에 생활 참여의 기능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이 사람을 케어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지를 가치 있는 종사자나 지원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데이터들이 활동 참여 중심으로 필요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과를 시각화했을 때 근거가 되고 그 근거를 토대로 소통해서 이분들에게 참여를 도울 것인지 아니면 돌봄을 지원할 것인지를 매니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넷, 여섯, 여덟, 10분 정도가 이제 있어서 한 1년 반 정도 모니터링 했어요. 세 분은 2년간 모니터링을 하고 컨설트를 했고요. 한 1년 정도 이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제 순위가 처음에 ABCD로 놔뒀다가 전후로 1년 뒤에는 조금 변화가 있어서요. 변화가 있어서 알파벳 순서가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직장에서 그 상사가 이분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후에 평가를 하셨고요. 저도 이제 ESI나 그 작업 그 도메인에서 작업 수행 기술 중에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가지고 이분들의 수준을 되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수준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에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 1단계까지 나눠봤을 때 초반에는 이 팀이 1에서 5그룹까지 나누어져서
일일이 대인관계를 자립하는 분도 있지만 약간 도와줘야 되고 중간 도와줘야 되고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룹이 5그룹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1년 뒤에는 자립하신 분이 있고 약간 돕다가 좀 중등도로 돕는 수준으로 향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대인관계로 인하거나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들고 업무에 대한 역량이 조금 더 향상이 돼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개인의 욕구들도 있어서 현재 작업치료 그 컨설트는 조금 더 확장돼 가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청년기가 된다고 하면 중증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능인 사람이 사실은 일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보다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대인 상호작용을 완전히 변화하게 하거나 완전히 개선할 수는 없지만 대인 상호작용 참여를 좀 더 유지하거나 향상하는 데 대한 얘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허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adult with 그러니까 성인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작업치료적 전략에 대한 책을 조금 두껍게 썼어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 책은 여러 사람들 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 책 안에 보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작업의 균형과 유지가 필요하고 향상돼야 될 작업들이 이러하고 그 다음에 작업 수행 기술을 습득하고 유지하고 또 의사소통을 향상해야 될 면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또 작업치료사 입장에서는 건강기능이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두고 또 향상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감각, 운동, 근골격계 또는 소화기 계통도 있어요. 그 다음 인지, 감정 기능도 있고 또 어떤 수행을 방해하는 문제 행동에 대한 매니지를 해야 되거나 그 다음 합병증에 대한 부분에 요거 3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경기나 뇌전증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주의해야 되는 것, 비만이나 소화계통 문제, 또 치아 손상도 굉장히 이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고 예방하고 치료를 잘 받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봤던 것은 감염 예방이거나 또 감염 상황에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생애 건강 접근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작업치료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안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양육자나 종사자나 보호자를 교육하고 이 사람들 케어 스킬을 향상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활동 참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케어를 지원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치료사는 직접 개인을 중지하는 부분도 있고 활동 참여를 돕는 제3자를 케어하는 지원하는 그런 간접 중재가 훨씬 더 많이 관여하게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장애인 부모회에서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99%가 평생교육 희망한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희망 내용은 뭐냐면 문화예술을 향유했으면 좋겠다. 여가 스포츠, 기초직업교육. 그런데 이제 기초 자립생활교육은 가장 그 희망이 뒤로 갔거든요. 근데 뒤로 보면 그럼 평생교육 전문가 누구냐? 그럼 평생교육사, 특수교사, 치료사도 역시 뒤로 밀려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이 5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로는 어땠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자립생활이에요. 이걸 가장 원하시면서 기초자립교육은 등한시하고 기초자립 참여에 대한 부분에 전문가는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치료사도 제가 보기에는 신체 기능이나 어떤 문제를 개선하는 쪽에 너무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현재 알고 더 참여와 활동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 요구는 이렇지만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작업치료사가 자기 할 일을 좀 더 잘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저희의 일은 제가 그냥 이렇게 연령을 놓고 그 다음에 제도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놓고 대인관계를 환경적으로 봤을 때 시간에 대한 부분은 가로로 놓고 활동 참여를 위쪽에 쭉 놨어요. 작업이죠. 이걸 놓고 A 수준에 있는 아이 또 B 수준에 있는 어린이, 그다음에 C 정도로 능력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굉장히 D 정도의 수준으로 능력이 작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실제를 바탕으로 한 가상의 그 사람들을 작업을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들의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정과 직업과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고 살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D인 사람은 조금 더 대인관계 좁아지죠. 근데 종사자가 좀 더 많이 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지역사회 활동에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서비스가 참 중요하고, A나 B는 이제 참여하는 연령대가 아직 어리니까 좀 더 기관에 대한 부분 다양하고 가족과 또래랑 많이 있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관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부분을 저희가 생활 참여 중심으로 돌봄 매니지먼트를 평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는 이런 뭐랄까요? 이제 이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사이클을 조금만 더 벌려놓고 이렇게 보면 ICF 중심으로 평가한 것들을 토대로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OTPF에서의 중재 과정과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사정하고 목표 설정하고 성과하고 이런 것들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그리고 우리의 대인관계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네, 이것이 거의 마무리인데요. 네,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일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그 개인 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작업치료사의 컨설팅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교사교육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렇다고 해서 이런 중재를 컨설팅 한다고 해서 작업치료의 어떤 개별 중재 내용과 과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희의 이 일은 항상 원칙은 사람 중심, 작업 중심, 그 다음에 작업 기반으로 저희의 툴을 잘 사용하면 타 전문가와 소통할 때 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해낼 수 있어요. 정리해낸 근거로 소통을 한다면 저희가 다른 사람, 특히 가장 약자의 삶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타 전문가의 역량도 같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작업치료사를 희망하는 또 작업치료사 컨설트를 원하는 그런 종사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야나 낯선 부분들을 시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도움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 학술대회 시간도 잘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잠시 질의응답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회자가 질의응답에 대해서 안내를 할 텐데요. 채팅창에 지금 학회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제 작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ICF 모델에 기반해서 건강 상태와 생활 참여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작업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예, 제가 방금 요거 목소리 확인 좀 필요한데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는군요. 예. 박 기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도 잠깐 메모에 달아두었는데요. 작업을 분석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은 우선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려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정보 수집이 중요합니다.
작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작업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경험상 작업치료 선생님들이나 학생분들을 만나봤을 때는 해부 생리학적인 지식만큼 작업에 대한 지식이 구조와 기능상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업의 영역, 그 다음에 활동 참여 RCF에서의 그 내용 자체는 해부 생리만큼 좀 이해하고 외우고 가지고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 감사드리면서 그 학 회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초반에 질문을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문제행동평가팀 협력에서 작업치료사가 가지는 역할 또는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예, 문제행동은 일반 학생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들에게도 있고, 그런데 현재 문제행동 평가는 여러 가지 그 평가 그 가이드는 조금 개인의 문제나 개인에게 조금 뭐랄까, 개인만 분석하는, 개인의 행동만 분석하는 좀 평면적인 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작업 모델 자체가 워낙 좀 입체적이고 생태적인데 역동적이에요. PEO 모델이나 아니면 CMOP 같은 모델, 아니면 지금 이제 어쨌든 PEO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모델들을 활용하시는 부분은 개인의 어떤 질환에 대한 부분부터 환경 생태와 현재 있는 활동에 대한 세 가지 입체적인 생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신체 기능까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행동 평가하는데 작업치료사는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많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광주 여자대학교 김도훈 학생인 것 같은데요.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에 있어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실제 어떤 임상기관에서 발달장애 치료를 작업치료사들이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임상기관은 아까 제가 다양하게 무지개 색깔로 놔뒀는데요.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방문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병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학교에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관도 있기도 하고요. 현재 성인기에는 성인기의 평생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주간보호센터도 있는데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주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노년기까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현재 정해져 있는 그런 기관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충분하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대학교 김동일 작업치료학과 학생인 것 같은데요. 발달장애인의 생활참여와 돌봄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일단은 저희 공부가 교과서를 먼저 알아가지고 적용하는 공부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활 참여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교과서를 읽으면 훨씬 더 좀 공부가 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구들, 사실은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 청소년도 괜찮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괜찮고, 가급적이면 학생일 때 자원활동을 충분하게 많이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참여를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학기 중에 수업이나 공부가 훨씬 더 잘 입력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외국에서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모집을 할 때 한 1년 정도의 자원활동 경험을 요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양한 생활 참여를 직접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자 및 발제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교육 영상에 대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